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4주차 1월 23일에서 29일 사이의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난맥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줄서기 하는 절차적 내용적 민주주의 없는 집권 여당 국민당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에 올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국회는 개점 휴업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로 양진영이 나뉘어져서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법정의가 부재한 법원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보전쟁 시대에 대공 수사를 지키려는 국정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는다는 정부, 헌법과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통계는 수학이나 학문을 위한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 혹은 마술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제 문제입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전략에 한미 동맹으로 결합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의 한계, 또 유럽 등 우리의 수출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 등이 겹쳐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런 내용들이 겹쳐서 마이너스 성장 0.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 간, 기업 간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격차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산업에 있어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금융자본의 도구가 된 각국의 정부는 내용과 달리 형식적으로는 관치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회장과 은행장 선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의 그리고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과 가격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 언론들은 틈만 나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왜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와 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를
인류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달리 또 한편으로는 인권 침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서열화된 학문 분과 인류대학 학생들이 입학한 후에 다시 자퇴를 하고 의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그만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과 봉건적 지배 질서 속에서의 이 권력이 학문 분과와 결합함으로써 편향된 학문 발달, 불균형한 학문의 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을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주택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한 세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협박을 통해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아니 연금 계약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의사가 부족함으로써 심각한 의료의 난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단체인 의사협회와 소극적으로 의사 정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국가 양성 체계를 빨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발행 부수 ABC라고 합니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의 구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대형 신문사들은 과도하게 신문을 발행하여 폐기 처분하거나 공짜로 신문을 뿌려대면서 이것을 열독률에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수입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은 정말 엄청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현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설날 출석날은 변함없이 고유의 전통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이 봉건적 관습과 지배 질서는 자본주의 이윤을 확대하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데 필요한 제도로서 온전되는 것이 좋다라고 자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그런 문화가 지금처럼 개인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봉건적 질서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파 속 노인의 삶, 정말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은 물론이고 거기다 독거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의 난방비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의 나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빈곤율이 높아지는 70, 80대를 넘어가면서 빈곤율이 50, 6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과 같은 한파 속에서 동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토촉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본과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문제다,
그것이 산재를 줄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산재를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결함이 많다.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힘의 관계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현재 한국의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약탈과 금융노동자의 노동시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관련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은행의 문을 9시로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금융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노동자가 은행 문을 열기 전에 은행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바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금융 업무는 계속 되는 것이고 금융노동자의 노동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인원을 줄이고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 또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남녀 임금 격차 이것을 발표하는 것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상에서의 법률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당연히 부당한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는 세계 제1위의 남녀 임금 격차는 해소되어야 하고 이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업별로 산업별로 그 임금 격차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파업 건수가 200배에 달한다라는 통계를 이번에도 발표했습니다. 일본처럼 노동운동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고 노사협조적인 나라에서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는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은 물론이고 본래의 5대양 6대주 해가 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영국에조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금개혁 등 복지제도를 후퇴하려고 하는 정부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전혀 파업하지 않는 나라와 한국의 파업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량 생산과 소비 구조가 왜곡됨으로써 쌀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하루에 1.5공기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청나게 농지가 줄어들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쌀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의 살값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본 언론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 작업도는 19%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쌀을 하루에 1.5공기밖에 먹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량 소비량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쌀을 대체하는 빵이라든가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육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곡물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류 6, 7kg을 먹여야 하고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곡물 3, 4kg를 먹여야 합니다.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유 2, 3kg를 먹여야 합니다.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농지의 83%가 이런 방식으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곡물을 심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20억 명에 달하는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멀건 곡물 죽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또 아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장형 축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곡물들이 상당수가 항생제가 투입되고 미국 옥수수의 경우 대부분이 GM으로 생산됨으로써 인체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이것이 부영양화를 통해서 강에는 녹조 현상,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댐을 막았으만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축산물 소비, 이를 뒷받침하는 곡물 수입과 소비,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쌀이 남아 돌아간다 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건강한 먹거리,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난 40년 동안 농지가 33%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기후재난, 또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쌀의 문제를 넘어서서 곡물 작업들을 최소한 40~50%로 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친환경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지제도를 비롯한 농업, 농민, 농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방사능 위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1년 동안 왜 후쿠시마 오염수를 탱커에 저장했을까요? 이 방사능은 절대 바닷물에서 희석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 후 해결용, 핵쓰레기는 뭐 보통 10만 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나야지만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주장,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 2주 안에 우리나라 동해안과 제주도 앞바다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산물을 과연 소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관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고가 없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권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고 정말 권력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외교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국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식으로 요구하니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와 관련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절대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독도 문제라든가 징용, 강제 징용 문제 등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독일과 달리 사과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 반성 없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과거의 살상과 파괴, 강제징용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인권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임명한 것이죠. 트럼프는 북미관계 협상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내 북한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국제관계에서 터무니없는 일이죠.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인권에 대해서 지배 개입하기 위해서 특사를 임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제국주의 침략을 통한 파괴와 살상에 앞장서온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 내 인종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언제든지 항상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한 사살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이냐 남미계 등 이민자들에 의한, 물론 미국 백인들은 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나 늦게 강제로 팔려온 노예들,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제3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민들은 언제든지 그런 총기에서 살상될 위협에 처해 있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을 감시받아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북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인권의 침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고 유엔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 그 어떤 나라든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유엔의 인권기구,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서 매년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유엔을 통해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고 거기에 특사가 파견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또 다른 특정 국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지배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주차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